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이 만찬이 만났죠. 있었어요. 네, 그랬었죠. 뭐 사실 비빔밥도 올라가고 탕평채도 탕평채. 올라가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모습이었는데 총평하신다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만남 자체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음. 화기애애하게 됐고 또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불식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네. 당연히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171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오랜 기간이에요. 늦게 만났는데 만났지만 시간은 제일 긴. 만나서 예, 예. 이 뭐 레드 와인도 음. 곁들이면서 술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허심탄회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게 브리핑된 내용을 보면 뭐가 딱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내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브리핑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브리핑 할 만한 내용이 그 긴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합의되는 면도 없고 사실상 그냥 그림만 이제 만들고 끝난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아니면 세부적으로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던 걸로 봐요 저는. 그러니까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계속 신구 갈등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막 그렇게 보도했잖아요. 계속 갈등한다, 뭐 발목 잡는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저는 언론의 보도도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두 사람 다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국민들에게 좀 더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만났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조건 없이 만나자.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인수인계 하는데 무슨 협상을 하고 뭘 하느냐. 인수인계란 게 이거 아니에요? 앞에 사람 5년 동안 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잘 받으셔서 다음에 잘하세요. 이게 인수인계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수인계가 무슨 협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인수인계가 협상이 돼야 돼요? 인수인계를 하는데 뭘 협상을 하냐고요. 저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저는. 현 정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물려주고 네. 새 정부는 그거 받아서 뭐 개성할 건 하고 아니면 바꿀 건 바꾸려고 시도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인수인계의 개념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이 용산 이전하는 여기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라 할까요? 지원 이런 거 좀 얻고 싶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장제원 비서실장도 이 협조하겠다 이 음.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좀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쪽 얘기를 들어보면 뭐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고 그리고 협조하겠다. 그래서 좀 방점 찍는 부분이 달라가지고 서로 생각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용산 이전 문제는 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협조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협조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보고 네. 그게 저는 방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협조가 아니라 아니 생각 보세요. 문맥을 보면 음. 협조하게 앞에 걸 다 조건을 떼버리고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이 문장 전체를 보면 네. 협조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게 방점이지 어떻게 협조하겠다가 방점이 될 수 있을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뒤에 협조하겠다는 그냥 이 조건이 완성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게 안보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도 다 그냥 생각 안 하고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책임자고 실제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모든 걸 본인이 사인해야 돼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사인하는 거 없어요. 거기에 책임지는 것도 없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건의만 하고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요청에 대해서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고 결정이고 그 모든 과정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임지는 사람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사인을 해야죠. 저한테 예를 들면 사인하라고 뭘 가져왔어. 이거 요청이면 사인해 주세요. 근데 그냥 막 사인합니까? 보지도 않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잘 검토해보고 내가 이걸 사인했을 때 나중에 책임 문제가 없을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없을까? 네. 검토하고 아니라고 하면 사인할 수 없죠. 뭐 박 기자도 안 그러시겠어요? 뭘 가져와서 사인해 주세요. 그냥 사인하냐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살펴보겠죠. 근데 뭐 이렇게 협조 안 한다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 측이나 인수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면밀히 검토한다는 말은 현재 책임을 갖고 있고 모든 책임을 나중에 본인이 퇴임 후에도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공백이 안 생긴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협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이 용산 이전 문제 음.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보여왔던 그런 입장과 달라진 건 없는 거네요? 달라진 건 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이거잖아요. 네. 그 두 분이 만나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소를 어디로 가는 거는 그건 윤석열 당선인의 몫이다. 그거는 그거 관계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거는 당선인이 알아서 가는 거고 네. 다만 어디로 가고 결정되는데 그곳에 이동하는 과정이 이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차원의 접근할 문제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길게 두고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너무 이렇게 촉박하게 5월 9일까지 모든 걸 다 끝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협조할 의도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저는 그래서 면밀히 살펴본다는 말은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통이동 지금 인수위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 말은. 네. 그걸 좀 바꿔서 국방부의 어느 장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뭐 10층 정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층에 당장 집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는 저는 협조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근데 국방부 전체 뭐 그 밑에 지휘 통제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전산 장비라든지 아니면 통신 장비 전체를 옮기는 비용을 지금 지급해 주면 그게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해서 본인이 집무실을 꾸미고 만드는데 리모델링하고 집무실이 필요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요청한다면 제가 볼 때 청와대는 그 정도까지는 협조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나 국방부를 옮기는 과정에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나 지금 현재도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고 옮겨라 이것도 그런 네. 거잖아요. 윤석열 당선을 옮겨라 마라 이게 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은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 국군 통수권자는 9일 밤 자정까지는 문재인 네.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안보 공백이 안 생긴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을 지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바뀐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무실을 꾸며야 되고 리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면 네. 그 정도는 저는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보 공백이 우려가 되는데 그런 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계획 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살펴보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네. 하겠다 네, 맞아요. 이런 건데 그럼 결국 뭐 인수위 쪽이 이제 공이 넘어간 셈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든 설득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현 정부의 얘기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또 국민들 설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온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이걸 좀 보면 저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취임 전에 하락하는 모습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게 리얼미터 조사 결과거든요. 저희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 실시한 3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봤더니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거다라는 응답 이게 이제 지난주보다 3.2% 포인트 낮아졌어요. 46%가 됐는데 이게 3월 셋째 주에 49.2%에서 46%, 그리고 그 전에 52.7%였는데 계속해서 46%까지 내려와 있다, 낮아져 있다 볼 수가 있겠고 더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상승을 하면서 46.7%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역전이 됐어요. 현 대통령 이 사실 지지도가 처음 향후 있는 일이죠. 새로운 정부 이끌어갈 막 이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만 더 잘 나오는 이런 상황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저는 이건 근데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지지율에 별 뭐 영향 받지 않겠다. 네. 그런 태도가 저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지율이 모든 걸 반영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 여론의 추세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지금까지 지지율 나온 것들을 보면 아니 잘 보세요. 당선인 신분에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는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60% 정도 되었고요. 나머지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70%대였어요.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네. 근데 40% 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현직 대통령보다 낫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퇴임하는 대통령들은 대체로 지지율이 낮아요. 지금 40 몇 퍼센트 됐잖아요. 46점 몇이죠. 문재인 네, 대통령 네. 이번 조사에 보면 그 정도의 마지막 지금 퇴임한 2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그 정도의 지지율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한 대통령이 그리고 그게 당선자보다 더 높다. 이건 진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좀 뭐가 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태도를 보니까 그런 고민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국정 동력이 과연 살아날 수 국정 운영의 동력 자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은 용산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제가 분석할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얘기하고 그냥 뭐 반대 의견이 있든 없든 나는 마이 웨이 내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국민들 볼 때는 상당히 오만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게 추진력이라고 좋게 본인들은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 우려를 보이고 안보 공보에 대해서 국방 전문가들이나 합참의장했던 전직 11명의 합참의장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처음에는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하면서 대선 기간 동안 광화문에 가는 거 다 검토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근데 당선되고 나더니 광화문 검토해봤더니 이건 재앙 수준이다 그래요. 그럼 그때 대선 때 본인들이 검토했던 것과 지금의 검토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용산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나? 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국민들의 어떤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국방부나 합참 의견도 잘 듣고 네. 뭐 나가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국방부도 말은 못하지만 제가 그 대변인 그 브리핑하는 거 봤어요. 박정우 기자도 보셨죠? 네. 얼굴 보셨죠? 표정.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물론 그분이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말하면서도 그리고 그런 얘기했죠. 안보는 공기와 같다. 그래서 국방부가 상당히 이게 곤혹스러워하고 제가 지금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여론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예.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하락을 할까 아니면은 어떤 반전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가면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윤석열 지금 당선인의 태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추진력으로 얘기하지만 너무 밀어붙여요 막. 그 본인이 생각해서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가요. 불도저처럼. 결단했으니까 가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국정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을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국민 여론을 듣고 우려가 있으면 우려에 대해서 검토하고 왜냐하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 혼자 가정에서 결정하시면 본인의 가정만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 독단적인 어떤 판단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 좀 뭐 불안하죠. 저분이 그럼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모든 정책을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예전에 이제 검찰총장 하시면서 했던 그 스타일을 국정에도 그대로 반영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검찰은 알잖아요. 조직이 군대 같은 조직이에요. 명령 뭐, 체계가. 네, 상명하복이 그렇죠. 확실한 곳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있어도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없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냥 따르는 거잖아요. 네. 국민을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겠다 국정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인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집무실 이전 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사실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밀어붙이잖아요, 그냥. 뭐 좋아요,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국민이 싫어하거나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면 네. 면밀히 다시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반발을 크게 불러올 수 있는 문제고 본인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국민들은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이 이제 5월 10일 네,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전에라도 자신의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예.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서 또 새로운 분위기
또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설 것인지 예.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충고로 보여지는데 자, 뭐 인수위가 좀 어떤 국정과제를 선택해서 내놓을지 거기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 입장도 한번 저희가 기다려 보도록 하고